옛날 어느 고을의 사또가 우연히 어떤 얘기를 듣고는 강한 호기심과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방은 잠깐 이리로 와보거라.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거시기 내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말이다. 최근 결혼한 관 노비인 칠구의 아내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흐느끼듯 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사또. 저도 직접 들은 적은 없으나 소문은 들어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 참 말하기 뭐한데 비밀을 유지하겠느냐? 네, 사또. 절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인은 고귀한 집안 출신이어서인지 관계 때에도 늘 정숙한 태도를 유지한다네. 그러니 난 그게 늘 못마땅하고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크게 우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거든. 사또, 그렇다면 저기 기생들도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노비의 아내를? 거야 기생들은 손님 비위 맞추려 가짜로 소리를 내는 것이지 않느냐? 이에 이방은 노비를 불러 이야기하는데 사또께서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자네 아내를 하룻밤만 빌려달라고 명하셨네. 그냥도 아니고 100냥이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네. 노비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또의 명령에 따랐다. 네, 알겠습니다요. 하는 수 없지요. 그렇게 사또는 노비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했지만 사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비의 아내는 울지 않았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주어들은 온갖 기술을 사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에 실망한 사또는 다음날 아침 그 노비를 불러 물었다. 이놈아, 내 놈의 처는 하룻밤 내내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울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소문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자 노비는 황송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사또, 사실 흐느끼는 소리를 낸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소인입니다요.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 선비는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고 색식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비는 여자들이 자신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고심 끝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수처녀를 색식감으로 삼기로 하였다. 선비는 어떻게 하면 수처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 그럼 그걸 구분할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당연하지. 친구가 말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날 밤에 알몸을 하고 색시한테 자네의 소중이를 보여주는 거야. 무엇이라 소중이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 사람 참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소중이를 보고도 뭔지 모르면 그게 바로 수처녀라는 증거 아니겠어? 옳거니. 선비는 친구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부자 선비는 중매쟁이를 통해 금방 색식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다. 술을 한 잔 걸친 선비가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자신의 소중이를 신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번 만져보기까지 한 다음 신부에게 물었다. 색시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오? 아니,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서요? 남자들만 갖고 있는 그거지 뭐긴 뭐예요. 대뜸 내뱉은 색시의 대답에 선비는 잔뜩 인상을 쓰며 호통을 쳤다. 이런, 넌 수처녀가 아니로구나. 나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계집 같으니 당장에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녀를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또 어찌어찌하여 고른 다음 색시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소중이를 보자마자 흥분부터 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너는 음란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썩 물러가거라. 선비의 눈에 수처녀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처녀를 색식감으로 맞았다. 선비는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았다. 색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처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선비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이건 남자들한테만 달려있는 그 무엇이냐 소중이라는 것인데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지. 그러자 색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머, 그렇사옵니까? 전 그게 너무 작아서 소중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나무꾼 춘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냐. 춘삼이가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퍼엉하고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정직한지고 내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다 주겠노라. 춘삼이는 정직하게 말한 대가로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은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에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춘삼이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부인을 밀어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나타나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와 또 물었다. 그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도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말했다. 아주 정직한지고 내 상으로 너의 진짜 부인과 내 사랑스런 두 딸을 모두 너에게 줄 터이니 데려가 잘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과 춘삼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댓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사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에 포졸 칠삼이도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안 가면 안 되시나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 말구려. 내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인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내 창술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 아니오. 외놈이든 어떤 놈이든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내 꼭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 그런데 말이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어. 네, 그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이걸 잘 차고 있으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겠지요. 그럼 저도 지조를 지키며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달 후 732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는데 뭐 하시오? 어서 빨리 여시오. 진짜 짜증나네. 아, 열쇠가 어디 갔지? 내 분명 잘 챙겨 놓았는데. 진짜 3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나 오늘 완전 굶주린 살쾡이란 말이여. 어서 빨리 푸는 게 좋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대장간 박노인에게 다녀오리다. 이에 남편은 급히 박노인을 찾아가는데 노인장 계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아니 이게 누군가? 732 아닌가?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죽긴 누가 죽었다는 것이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그렇고 빨리 정조대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서 급하오. 그래, 근데 자네 부인이 말자댁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노인장. 어서 서두르시오. 이에 잠시 생각하던 박노인이 말자댁 정조대라면 열쇠 필요 없소.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늘로 몇 번 돌리니까 그냥 열리던걸.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모두 잃고 둘이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 자매는 형편이 딱해 시집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모두 나이 20이 넘어 혼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는 남녀의 잠자리 즐거움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나 또한 그 일을 궁금히 여기는 중이요. 아, 맞다. 우리 친구 춘자가 혼인에 살고 있으니까 잠자리에 대해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둘은 춘자를 불러 잠자리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에 춘자가 말하기를 아, 그러니까 남자의 2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게 있거든. 그 모습은 송이와 비슷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러다 뼈처럼 딱딱해지지.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느끼기에는 뼈마디가 막 사르르 녹고 사지가 탁 풀리면서 아주 골로 가는구나 하고 황홀해져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나는 밤마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재미로 살아. 그렇지 않았으면 고된 일에 벌써 저 세상 갔을 것이야. 이야기를 들은 자매는 침을 삼키며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질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멍청하고 어리숙한 사내를 하나 꼬셔 겪어보는 게 어떻겠니?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머슴 칠봉이가 좋은 계획을 떠올리는데 다음날 칠봉이는 바보 멍청이 행세를 하며 그녀들 앞에 서는데 아오, 아오, 버버버버. 어머, 저자가 딱 우리가 찾는 사네요. 그래, 어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렇게 둘은 칠봉이를 집으로 데려가 배불리 밥을 먹이고 방 안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뭐야? 별거 아닌데 그냥 물렁물렁 살덩인데. 그러게 별거 아니구만. 뭐 역시 소문은 소문이야. 잠깐 뭐야? 아니네. 이거 진짜 뼈네 뼈. 그거 참 신기하구만. 이 물건이 맛이 그렇게 좋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한참을 진도가 안 나가자 참다 못한 칠봉이가 거참, 동생은 거기 앉아 있고 언니가 먼저 여기 누우소. 거 참으로 답답하네. 답답해.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더라니까. 그렇게 자매는 칠봉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소원대로 칠봉이와 차례대로 일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자매들은 그 일이 너무 오묘하고 재미있어 몇 달을 밤낮으로 원없이 그 일만 했고 그 후 칠봉이는 며칠간 알아눕더니 결국 바보멍청이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호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2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